여러분, 혹시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하고 싶으신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그건 아직 이르다, 불길한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하시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지난 25년간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과 가족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준비가 없으면 막상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본인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했을까라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오랫동안 힘들어한다는 것이었어요. 반대로 미리 충분히 준비하고 소통했던 가족들은 슬픔 속에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무겁지 않게 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편안한 죽음과 연명치료에 대해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주제가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대화야말로 우리와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평안하게 보낼 수 있는 길이에요. 또한 가족들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얻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연명의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실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들과 그 해결책,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나누어야 할 솔직한 대화의 방법들 말입니다. 이 모든 준비는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만큼 품위 있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것 말이에요.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놓으시면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의향서 작성은 정말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서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가족들이 의향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거나 막상 응급 상황이 닥치면 마음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료진 입장에서도 가족들의 강한 요구 앞에서 의향서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제가 직접 경험한 76세 최은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은자님은 평소 의료진인 딸의 권유로 미리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셨어요. 의향서에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연명치료를 거부한다고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은자님이 집에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의료진이 검사를 해보니 대량 뇌출혈로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담당 의사는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의향서 내용에 따라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그 순간 가족들의 반응은 의향서 내용과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아들과 며느리는 그래도 어머니를 살려달라, 모든 방법을 다 써보자고 울부짖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머니의 뜻을 이해한다고 했던 분들이었는데 막상 현실이 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거예요. 의료진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환자의 명확한 의향서가 있었지만 가족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법적으로는 의향서를 따라야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가족들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결국 하루 종일 가족 회의를 거쳐서 의향서 내용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가족들은 엄청난 스트레스와 죄책감을 겪어야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어머니를 포기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가지고 살아야 했어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서 작성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구체적이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과정입니다. 최은자님의 경우 의향서는 써두셨지만 가족들과 그 내용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가족들은 단순히 어머니가 그런 서류를 써두셨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을 뿐,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만약 평소에 내가 의식을 잃고 회복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같은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계에 의존해서 연명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내 가치관에 맞기 때문이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셨다면 상황이 달랐을 거예요. 가족들도 어머니의 뜻이 무엇인지,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다면 응급 상황에서도 덜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반드시 가족 모임을 가져서 직접 설명해 주세요. 단순히 이런 서류를 써뒀다가 아니라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달라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둘째, 가능하다면 의료진과 함께 가족이 참여하는 상담을 진행해 보세요. 전문가가 설명해 주면 가족들이 의향서의 의미와 중요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또한 실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도 미리 심리적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의향서 내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세요. 나이가 들고 건강 상태가 변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런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족들과 다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의향서 원본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응급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가족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무리 좋은 의향서가 있어도 찾지 못하면 소용없거든요. 의향서 작성은 중요한 시작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족과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여러분의 뜻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의향서에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라고 간단히 적어두시는데 실제 상황에서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명의료가 정확히 어디까지를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연명의료의 범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치료, 수혈, 수액 공급, 산소 공급, 항생제 치료 등 다양한 의료 행위들이 모두 연명의료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거부할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애매합니다. 70세 김도현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김도현님은 평소 힘든 치료는 받고 싶지 않다. 기계에 의존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는 받고 어떤 치료는 받지 않겠다는 내용은 명확하게 정해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김도현님이 폐렴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상태가 심각해서 산소 공급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가족들 사이에 큰 다툼이 생겼어요. 딸은 산소 공급은 기본적인 치료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 아버지가 거부하신 건 인공호흡기 같은 큰 장치를 말씀하신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아들은 아버지 뜻은 분명히 연명치료 거부였잖아. 산소 공급도 결국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 아닌가라며 반대했죠. 의료진도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환자의 명확한 의향이 없는 상황에서 가족들의 의견이 갈리니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결국 며칠 동안 가족 간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작 환자 치료는 지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막연한 거부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디까지 받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복 가능성이 10% 미만이라고 의사가 판단할 때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은 받지 않겠지만 산소 공급과 기본적인 통증 완화 치료는 받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거예요. 또는 의식이 완전히 없고 3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는다면 모든 연명치료를 중단하되 그 이전까지는 기본적인 치료는 받겠다처럼 시간적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명의료의 종류와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도 중요해요.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췄을 때 인위적으로 심장박동을 되살리는 치료이고 인공호흡기는 스스로 숨을 쉴 수 없을 때 기계가 대신 호흡을 돕는 장치입니다. 혈액투석은 신장 기능이 멈췄을 때 인공적으로 혈액을 정화하는 치료죠. 이런 치료들 각각에 대해 받겠다,
받지 않겠다를 미리 결정해 두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정해둘 수 있어요. 또 다른 방법은 상황별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상태, 의식은 없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태, 의식도 없고 회복 가능성도 낮은 상태, 이렇게 구분해서 각 상황에서 어떤 치료를 받을 것인지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가족들과 이런 내용을 함께 논의하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가족이 갈등하지 않고 여러분의 뜻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결정을 혼자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각 치료의 의미와 효과, 부작용 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으로 이런 결정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건강 상태나 가치관이 변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족들과 다시 대화하고 의향서를 업데이트하시면 됩니다. 치매는 우리나라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치매가 시작되면 새로운 종류의 딜레마가 생겨요. 본인의 자유와 의지를 끝까지 존중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강제로라도 보호해야 할까 하는 문제 말입니다. 초기 치매 단계에서는 본인의 의사가 비교적 분명하고 일상생활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차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서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지죠. 이때 가족들은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82세 박상호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호님은 아내가 먼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면서도 독립적인 삶을 고집하셨어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지만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자식들 신세는 지기 싫다는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도 아버지의 뜻을 존중해 드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점점 위험한 상황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둔 채 잠들어 버려서 화재가 날 뻔한 적도 있었고, 길을 잃고 몇 시간 동안 헤매다가 이웃분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 적도 있었어요. 겨울에는 보일러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실내 온도가 영하로 떨어진 상태에서 계시다가 감기가 폐렴으로 번져 입원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약도 제대로 챙겨 드시지 못해서 혈압과 당뇨가 악화되었어요. 가족들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버지를 강제로 요양원에 모시거나 자녀 집으로 모셔오자니 아버지의 강한 반대가 있었고, 그렇다고 계속 혼자 두기에는 너무 위험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아버지를 위하는 길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결국 가족들은 절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우선 방문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서 매일 한 번씩은 안전을 확인할 수 있게 했어요. 또한 응급배를 설치해서 위험한 상황이 생기면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가스레인지는 안전장치가 있는 제품으로 교체하고 보일러는 자동 온도 조절 기능이 있는 것으로 바꿨어요. 약은 일주일치씩 미리 정리해서 복용하기 쉽게 만들어 드렸고, 냉장고에는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채워 두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이었어요. 같은 동네에 사시는 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며칠 동안 모습이 안 보이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면 연락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박상호님은 마지막까지 본인이 원하던 집에서 생활하실 수 있었어요. 물론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자유와 안전을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치매는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초기에는 본인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안전장치를 만들고, 중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말기에는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 초기에 본인의 뜻을 명확히 문서화해 두는 것입니다. 내가 치매로 판단 능력을 잃게 되면 누가 나를 대신해서 결정할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달라는지를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또한 경제적 준비도 중요합니다. 치매는 진행이 느리기 때문에 장기간의 돌봄이 필요해요.
장기요양보험이나 치매보험 같은 것들을 미리 알아보시고 가족들과 경제적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논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돌봄, 응급벨, 이웃 네트워크 같은 지역사회 자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중요해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본인과 가족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입니다. 치매는 단순히 기억력만 떨어지는 병이 아니라 판단력, 실행력, 언어 능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는 복합적인 질환이에요. 각 단계별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횟수도 늘어나고 복용하는 약의 종류와 개수도 많아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의료 행위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동시에 복용하다 보면 약물 연쇄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다른 약을 처방하고 그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약을 처방하면서 복용하는 약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 원래 치료하려던 질병보다 약물 부작용으로 더 고생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85세 이성자님의 사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성자님은 몇 년 전 무릎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를 찾으셨어요. 의사는 관절염 진단을 내리고 소염 진통제를 처방했습니다. 처음에는 통증이 많이 좋아져서 만족스러웠어요. 그런데 소염 진통제를 장기간 복용하다 보니 위장 장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속이 쓰리고 소화가 안 되는 증상이 나타났죠. 그래서 내과에 가니 위장약을 추가로 처방받았어요. 위장약을 먹으니 소화 문제는 좀 나아졌는데 이번에는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소염 진통제의 부작용 중 하나가 혈압 상승이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을 추가로 처방받았어요.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가 포함된 것을 복용하게 되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었고 밤에도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해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낮에 피로감이 심해졌고 우울한 기분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자주 소변을 보다 보니 요실금 증상도 생겨서 비뇨기과에서 요실금 치료제를 처방받았어요. 그런데 이 약의 부작용으로 눈이 건조해지고 입이 마르는 증상이 나타나서 안과에서는 인공 눈물을, 구강건조 중에는 또 다른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결국 이성자님은 하루에 5가지 종류의 약을 복용하게 되었어요. 무릎 통증 하나로 시작된 것이 위장약, 혈압약, 요실금 치료제, 안구건조 치료제까지 이어진 거죠. 그런데 정작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약을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었고 여러 부작용들 때문에 전반적인 컨디션이 나빠졌어요. 무엇보다 내가 약에 의존해서 살고 있다는 우울감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기적으로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 약이 정말 필요한가? 다른 대안은 없을까? 약의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했을 때 계속 복용하는 것이 유리한가? 를 따져보는 거예요. 이성자님의 경우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시작했어요. 우선 가장 부작용이 심했던 요실금 치료제를 끊고 대신 골반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안구건조 치료제 대신 가습기를 사용하고 인공 눈물만 가끔 사용하기로 했어요. 혈압약은 용량을 줄이고 대신 염분 섭취를 줄이고 가벼운 운동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위장약은 소염 진통제와 함께 복용할 때만 사용하고 통증이 심하지 않을 때는 물리치료나 찜질 같은 비약물적 방법을 활용하기로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약의 개수를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전반적인 컨디션이 오히려 좋아졌어요. 부작용으로 인한 불편함이 줄어들면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병원 진료에 대해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여러 질병이 생기면서 여러 병원을 다니게 되는데 때로는 입원이나 수술이 정말 필요한지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특히 고령의 환자에게는 수술이나 입원 자체가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수술의 성공률과 회복 가능성, 수술 후 삶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3개월마다 주치의와 함께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물을 검토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약인지, 용량은 적절한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논의해 보시는 거예요. 둘째, 가능하면 여러 병원을 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통합 관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의사가 각각 다른 약을 처방하다 보면 상호작용이나 중복 처방의 위험이 커져요. 셋째,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와 부작용은 무엇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를 충분히 설명 들으시고 결정하세요. 넷째, 본인의 가치관과 삶의 질을 기준으로 치료 여부를 결정하세요. 수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선택인지 신중히 생각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과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을 비교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생명은 연장되었지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은 그만큼 늘어나지 못했다는 뜻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의학이 생명을 연장해 주기는 하지만 삶의 질까지 보장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92세 윤기철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윤기철님은 90세가 넘어서도 정정하게 지내시다가 복부에 큰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의사는 수술을 하면 종양을 제거할 수 있고 생명을 2-3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92세의 고령이다 보니 수술 위험도 상당했고 수술 후 회복 과정도 길고 힘들 것이라고 했어요. 또한 수술을 받더라도 예전처럼 활동적인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래도 수술을 받으시라고 권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윤기철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나는 92년을 충분히 잘 살았다. 이제는 오래 사는 것보다 남은 시간을 가족과 조용히 지내고 싶다. 수술을 받고 고생하면서 몇 년 더 사는 것보다는 지금 상태에서 편안하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가 자연스럽게 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이다. 윤기철님은 수술 대신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셨어요. 통증 관리만 받으면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한 거죠. 의사는 그런 선택을 할 경우 6개월 정도의 시간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6개월은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윤기철님은 자녀들과 손자들을 하나씩 만나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나누셨습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드시고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보시고 날씨 좋은 날에는 마당에 나와서 햇볕도 쬐셨어요. 가족들은 처음에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 하고 걱정했지만 할아버지가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것을 느꼈다고 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본인의 의지대로 살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고 했습니다. 윤기철님은 6개월 후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평온하게 돌아가셨어요.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 없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본인이 원하던 방식으로 마지막을 맞이하신 거죠. 이런 선택이 누구에게나 맞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치료가 힘들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어 하실 수 있어요. 그것도 존중받아야 할 가치관이죠.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기준이 아니라 개인의 가치관과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는 몇 가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치료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해요. 완치를 목표로 하는 것인지, 증상 완화가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수명 연장이 목적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의 효과와 부작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해요.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실패할 경우의 위험은 무엇인지, 치료 과정에서 어떤 고통이나 불편함이 있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본인의 가치관입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떤 상태로 살고 싶은가? 어떤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고 싶은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요. 가족과 정기적으로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할 때 내 삶의 우선순위 3가지를 가족들과 공유해 두시면 나중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과 감사, 용서의 말을 미루지 마세요. 나중에 할 수 있겠지 하고 미루다가는 기회를 놓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좋은 삶이란 길기만 한 삶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가치관에 맞는 여러분다운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무겁고 불편한 주제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지만 이런 대화야말로 우리 자신과 가족 모두를 위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막연한 거부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별로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미리 정해두는 것도 필요해요. 치매처럼 점차 판단 능력을 잃어가는 질병에 대해서는 단계별 대응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하고 복용하는 약물이나 받는 치료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본인의 가치관에 맞는 본인다운 방식으로 살고 떠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해요.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절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의미 있고 평안하게 보내는 길이에요.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어려운 순간에 혼란스러워하지 않도록 미리 길을 만들어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사랑하는 가족들과 솔직한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가? 어떻게 떠나고 싶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무거울 수 있지만 한번 시작하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 하나가 여러분과 가족 모두의 삶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을 오늘 당장 전해 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모두가 남은 시간을 건강하고 평안하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가 맞이해야 할 그 순간을 여러분다운 품위와 평안으로 맞이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